프랑스가 굉장히 이제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고, 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프랑스 상태가 이런 나라들보다 더 많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신용도라고 게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자, 기자님이 파리에서 이제 특파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실 텐데, 요즘 프랑스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데, 특히 최근에는 IMF 구제금융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경고도 있는데, 프랑스가 빚 많은 나라라고 막연히 알고 우리가 있긴 하지만 재정이 진짜 얼마나 나쁜 상황이 됐길래 G7 선진국에서 구제금융 이야기까지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이 구제금융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외부의 경고로 나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 내부에서? 내부에서.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랑스의 이제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에릭 롱바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지난주죠. 8월 26일에 IMF의 구제금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당연히 파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날 오후에 이제 뭐 말을 약간 주워 담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국의 재무장관 입에서,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경제부총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에서 IMF 구제금융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큰 충격인데, 일단은 프랑스가 굉장히 이제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모바일 전환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 이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부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복지가 충실하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계속 경제가 성장을 해줘야만 복지를 감당하고 이제 복지 쓸 돈을 충당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네. 자,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부채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서는요, 이 부채 시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네. 엄청나게 실시간으로 뭔가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의 이제 국가 채무가 지금 현재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뭐 이런 건데요. 이게 3조 4천억 유로가 넘습니다. 3조 4천억이 아니라 유로. 원이 아니고요. 유로로. 3조 4천억 유로가 넘어가지고, 이게 이제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5,500조 원 정도, 그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5,500조. 아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제 GDP가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DP를 훨씬 뛰어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000유로가 넘어가는 게 2초가 안 걸립니다. 계산해 볼까요? 지금 5만, 1, 2, 한 2.5초? 3초 안 걸렸어요. 3초 안 걸리죠. 근데 10,000유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1,600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진짜 한번 볼까요? 10,000유로. 예. 1,600만 원이 2초마다. 예. 어마어마한 스피드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올해 이 GDP 대비 이제 국가 채무가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제 115.5%가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가 50%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근데 50% 조금 넘어도 벌써 경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상당한 거죠. 독일은 이게 한 6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국민 한 명당 빚이 이제 국가 채무를 얼마 짊어지고 있느냐 이런 건데 한 5만 유로 된다는 거죠. 7천만 원 넘는 거죠. 상당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요것도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 국가 채무를 갚기 위한 이자가 올라가는 속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제 돈을 조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인데요. 이제 올해 지급해야 될 이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450억 유로가 넘죠? 450억 유로면은 한 70조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거의 2초마다 만 단위가 바뀌는 걸 봤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국가 채무가 도대체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냐. 근데 이거를 보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자료를 보시면은 2024년 4분기 기준인데요. 이제 GDP 대비해서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113%입니다. 올해는 이제 115%가 된다고 좀 전에 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1%포인트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GDP가 작년 기준으로 이제 4,400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면 얼마예요? 한 44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건데, 그럼 이제 유럽 국가 중에 EU 국가 중에 프랑스보다 이 비율이 더 높은 나라,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밖에 없는 건데, 그리스하고 이탈리아는 만성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큰 홍역을 치렀던 나라들이죠. 근데 요새는 신용도가 프랑스가 더 신용도가 낮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부채 자체는 이제 그리스하고 이탈리아가 비율상은 더 안 좋긴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점차 빚을 좀 줄이고 긴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에 비해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네. 프랑스는 좋아질 기미가 없고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떤 심각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보시면은 프랑스하고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이 나라 살림이 나쁘다고 널리 알려진 이런 나라들을 이제 비교를 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약간 이제 기초적인 거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국가 채무는 쭉 누적된 개념이거든요. 빚이 계속 쌓여 있는 거고, 재정 적자라고 하는 거는 한 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가 들어오는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난 게 이제 얼마냐,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재정이 나쁜 나라들의 상태가 쭉 나오는데요. 뭐 2009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한 해에 이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5%들이 다 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프랑스거든요. 이 동그라미가 이제 쳐져 있는 게 프랑스인데, 프랑스 쪽 보시면은 요때만 하더라도 프랑스가 이제 다른 나라,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더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뭔가 뭐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점점 좋아지잖아요. 추세적으로.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제 다들 깨졌지만 다시 또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정 흑자가 났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아졌죠. 모범생이 된 거예요. 프랑스만 기울기가 좀 안 좋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다섯 나라 중에 작년에 보면 프랑스가 재정 적자 비율이 제일 높은 걸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제 유럽에서 병자 2010년대 재정 나쁘고 상태가 나쁜 나라 하면은 이 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프랑스 상태가 이런 나라들보다 더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재정이 이렇게까지 나빠졌으면 국가 신용도에도 당연히 악영향이 있을 텐데, 프랑스 국가 신용 등급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죠. 네. 이게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면 제일 당장 다가오는 게 뭡니까? 이게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는 바로 이제 엊그제 겁니다. 엊그제 자료인데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10년물 국채를 발행했을 때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를 볼까요? 그러면 프랑스가 3.52%죠. 근데 보세요. 스페인이 3.32%죠. 스페인보다 높죠. 사실 창피한 거죠. 이게 이제 프랑스가 EU에서 두 번째로 이제 큰 나라고 독일 다음에요. 이제 유럽의 이제 어떤 그 형님 국가. 그러면 EU에서 많은 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EU에서 탑5 국가로 순서대로 한다면 그거는 이제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인구하고 경제 규모 순위가요. 이제 EU에서 보면 제일 큰 게 독일이고 이제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뭐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크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재정이 나쁜 스페인보다도 프랑스의 국채금리가 더 높다. 이렇게 되죠. 독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쪽 칼럼에 있는 요 숫자들은 뭐냐면 독일 국채를 분트라고 그러거든요. 독일 국채 대비해가지고 이 국채금리가 얼마나 더 높고 낮냐,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 프랑스가 0.8%포인트가 더 높잖아요. 이게 이제 퍼센트포인트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실제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조달을 할 때 이자를 주는 비용으로는 몇십억 원, 뭐 몇백억 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리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프랑스보다 더 낮아요. 더 낮고, 이탈리아가
이제 프랑스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미 경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재무장관이 올해 안에 이탈리아하고도 국채금리가 역전이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요 자료를 보시면 이 호주하고요, 뉴질랜드는 꽤 더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나라들이 신용도가 떨어졌다기보다 물가가 워낙 높아가지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높게 가져가는 건데, 근데 이제 유로존 안에서는 프랑스가 핑계를 못 대요. 왜냐면 지금 스페인,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다 똑같이 유로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갖고 기준금리가 같습니다. 같은 기준금리인데 이제 국채 발행금리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신용도라고 게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창피한 상황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거는 뭐냐면, 이 신용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최근에만 잠깐 나빠진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이 국가 신용등급 편인데요. 이제 지금 보시면, 자, 보시죠. 제일 높은 등급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 다음 등급이 AA 플러스인데요. 여기 이제 미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뉴질랜드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AA입니다. AA.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요. 한국이 있고,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가 있어요. 근데 원래 프랑스가 한동안 이 극간에 있었습니다. 그 영국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파리 그 올림픽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올림픽 직전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A 마이너스로 한 등급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망신을 당했거든요.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재무장관이 소셜미디어에 나와가지고, 아, 우리 괜찮다, 우리 망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만큼 뭔가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등급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매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작년에 프랑스의 등급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달에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등급이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건데, 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제 이게 정치 상황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정부가 이제 긴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빚더미에서 탈출을 해보고자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여당이 중도 우파 그룹의 이제 소수예요. 근데 극우 정당이 이제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국민연합이라고. 그리고 이 좌쪽에 이 좌파 정당들, 여기서도 긴축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봤을 때 프랑스가 단기간에 이거를 빚더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다라고 보니까 등급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전망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거를 한번 보시면요. CDS의 이제 추이가 나오는데, CD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파생상품이잖아요. 파생상품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망했을 때 원금을 보장받는 그런 금융상품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보험상품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위험이 높을수록 이 CDS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재정이 안 좋은 나라들의 이제 CDS를 보면요. 프랑스가 그래도 이 나라들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었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거는 굉장히 불안불안했던 거고요. 근데 이탈리아가 계속 이렇게 좀 좋아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위험도가 떨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르투갈, 스페인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최근에 보시죠. 이게 보면은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프랑스의 위험도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주목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데이터만 봐도 프랑스 국가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재정 파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라 살림이 굉장히 나빠졌는데, 그렇게 나빠진 근원적인 이유가 뭐죠, 그러면? 근데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쓰고, 이렇게 많이 쓰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잘 얘기가 안 되고 있는 데이터인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IMF에서 집계를 해놓은 건데요. GDP 대비해서 이제 정부 지출이 어느 정도냐,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나라들 간에 숫자 차이가 꽤 크죠. 프랑스가 58%까지 되고요. 우리나라는 30%가 안 되잖아요.
이제 이게 2023년 기준인데요. 이제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정부가 이제 연간, 그러니까 한 해에 이제 이 쉽게 말해서 이제 재정 집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건데, 이게 퍼센트로 표현돼서 그렇지 GDP들이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잖아요. 프랑스 GDP가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 4,400조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이제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돈을 쓰는 거예요. 거의 2,500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이제 정부 예산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본 예산이 처음으로 이제 700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건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보시면은 독일하고 영국은 40%대잖아요. 프랑스는 58%나 되고, 이게 10%포인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경제라고 하는 거는 민간의 활력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이끌어 나간 이런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억지로 끌고 나가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자, 유럽의 3대국이라고 하면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독부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 나라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프랑스가 이게 조금 더 힘들게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정부가 억지로 빚을 많이 내가면서 돈을 많이 뿌려 나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끌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빚이 많아지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재정이 힘들어지는 아주 이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근데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 이거는 어디다 많이 쓰겠어요? 복지에다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이 자료는 뭐냐면 이제 OECD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사회복지에 쓰는 돈의 비율입니다. 사회복지에 돈을 얼마 쓰냐 이건데, 주요 국가 중에, G7 국가 중에 이 비율이 GDP 대비해서 사회복지에 쓰는 돈의 비율이 30%가 넘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GDP가 이제 한 4,400조 원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30%라고 하면 한 1,600조 원 됩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사회복지에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굉장히 연금 혜택도 후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독일만 해도 그보다는 좀 낫죠. 이탈리아가 재정이 그렇게 나쁘다고 해도 프랑스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OECD 평균이라고 하면 2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제 프랑스는 30%가 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15% 조금 넘는 정도죠. 미국도 OECD 평균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그만큼 복지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복지가 많으면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또 빛과 어둠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쉽게 말해서 공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선가 돈이 나와줘야 복지를 제공을 하고 이제 그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제공할 만한 여러 개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힘이 떨어지고 산업 발전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더디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채와 이 사회복지에 쓰는 돈들이 이제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지에 지출을 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보여주는 이제 OECD 데이터인데요.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독일하고 영국만 3개국만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거는 은퇴하기 전에 받던 월급 대비해가지고 연금을 몇 프로 받느냐 이건데, 여기에 프랑스의 재정이 나쁜 요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이 받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70%가 넘죠. 근데 독일하고 영국은 이게 한 55% 정도인데,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게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알기 쉽게 도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소득 대체율이 70%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퇴직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을 한 1억 원 받았다. 그러면 은퇴하고도 연봉을 한 7천만 원은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뭔가 뭐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안정된 삶이겠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뭔가 생존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는 자연스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게 사회가 이제 약간은 고인물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안 하게 되고, 할 이유가 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70% 나오니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빨리 그냥 어영부영 보내가지고 빨리 퇴직해가지고 연금을 받고 살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이제 이게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짐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제 독일하고 영국은 이게 55%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한 1억 받다가 퇴직하면 이제 5,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 빨리 퇴직하고 싶은 열의가
아무래도 프랑스보다는 좀 덜하겠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이 재정을 나쁘게 하는데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본 거예요. 아까 뭘 보셨어요? 사회복지에 쓰는 돈의 GDP에서의 비율을 봤는데 이거는 이제 연금만 떼놓고 본 거예요. 연금에 이제 쓰는 돈이 매년 재정에서 쓰는 돈이 GDP 대비해서 몇 프로가 되느냐.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프랑스가 한 14% 되잖아요. 근데 OECD 평균이 8%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4%가 안 되고. 한국은 너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좀 낮아가지고 점점 이제 연금 보험료를 높여가지고 네. 이제 연금에 투입하는 돈을 좀 늘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는 이미 너무 이게 높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 너무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역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수반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한 GDP 대비해서 한 14%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비율이니까 그렇지 액수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GDP 대비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이 전체가 한 58%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14%가 이 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정 집행을 많이 하지만 기본으로 한 600조 원은 이제 연금을 주는데 일단은 깔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여력이랑 그러니까 생산적인 데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재정이 안 좋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 숫자가 이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제 영어로 된 게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제 불어로 된 걸 갖고 왔는데 공공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비율이에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공공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노르웨이하고 리투아니아는 워낙 작은 나라들이고 노르웨이는 뭐 잘 아시지만 이건 산유국이 가지고 이제 석유만 팔아서 먹고 사는 사우디 같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 넘는데요. 저 보세요. OECD 평균은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면 미국은 15% 정도, 독일은 11% 정도, 그리고 일본은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온 표현이 뭐냐면 이제 프랑스에서 5명 중에 1명은 공공부문에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고용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철학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뭐도 있냐면 워낙에 이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지 않습니까? 식민지 경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나라를 관리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채용을 해놓고 이제 급여를 주는데 이제 급여만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보셨지만 연금 보험료를 엄청 많이 쌓아야 되고 연금도 실제로 많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고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럼 어떠세요? 그만큼 이제 민간에서 고용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민간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거하고는 좀 반대로 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무래도 굉장히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부담이 많겠네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프랑스가 많냐. 이건 직관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쭉 만들어 본 자료인데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이 이제 2021년 기준으로 567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17만 명.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자료에서는 이제 공공 부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공무원만 하면은 한 8.67% 정도인데 이제 공공 부문 전체 그러니까 공기업이니 뭐니 이런 걸 하면은 이제 20%가 넘는다는 건데 그게 결국 이제 정부가 다 재정으로 이렇게 안고 가면서 이제 급여니 뭐니 사회보험료니 부담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한 100만 명 넘게는 그 공공 간병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프랑스가 좀 많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무원이 이렇게 보면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제 공기업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업 직원들을 더하면 좀 늘어나는 거고, 근데 프랑스도 공기업의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공 부문이 엄청나게 비대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를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직관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